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금 6월 이제 중순 접어들었죠? 그쵸. 상반기가 벌써 이제 끝나갔죠. 그래요. 네. 근데 경기는 정말 엉망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획기적으로 예. 국가도 개조를 하면서 경기도 살리고 네. 또 우리 어려운 이웃도 이렇게 돌보는 예. 그런 새로운 전환기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어떻게 국가를 개조해야 되나요? 예? 어떻게 국가를 개조해요? 어떻게? 어떻게라는 그래도 것은 공무원을 좀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그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 측면에서 보면 신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뢰가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은. 네? 너무 어려워. 그러네요. 그게 조금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신뢰가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예,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신뢰라는 게 사람들 간의 믿음이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 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경제가 좋아야 서로 살기가 좋아야 믿음이 생성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속에서 소외자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들어요. 맞습니다. 작은 곳에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그렇습니다. 예.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라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모신 분은요.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차흥봉 회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앉으시면 됩니다. 가운데 앉을까요? 예, 그렇죠. 예. 저희 방송하는 거 보니까 재밌죠? 예, 아주 재밌고 예. 우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근황은 좀 어떠세요?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까요. 네. 지금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70 넘어도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 맡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세계 노년학회 예. 회장도 맡아서 노인 문제, 사회복지 문제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 참 요즘 노인의 기준이 좀 바뀌었죠?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유엔은 통계낼 때 60세 이상이라고 하고요. 예, 예. 근데 보통 국가적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예, 말이 예. 하는데 예. 지금은 65세 넘어도 아주 팔팔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70세로 올리자, 75세로 올리자 이렇게 하고들 있고요. 또 실제 나라에 따라서는 아주 연금 받는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예, 또는 예. 70세로 이렇게 완전 올려서 예. 그렇게 한 나라도 많고 예.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모두 65세에서 위로 올리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예, 네. 예, 예. 이게 아마 사회복지하고도 관계가 깊죠? 굉장히 중요하죠. 가령 65세, 우리나라는 60세부터 연금을 받다가 이제 올해 작년부터는 61세 이렇게 연금을 받는데 61세 연금 받던 걸 65세로 올려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연금을 뒤에 받아야 되고요. 그게 바로 복지죠. 복지 지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개개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금을 늦게 혜택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연령을 올리는 것이 바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복지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연령을 바꾸는 것은 복지하고 굉장히 긴밀히 관계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노인회 같은 데서는 연령 올리는 걸 아주 반대합니다. 예. 왜냐하면 혜택이 줄어든다고 해서 아주 막 결사반대. 예를 들면 지하철 무료로 하는 걸 65세에서 올리자 이렇게 하면은 네. 막 그냥 노인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61세부터 지금 연금을 받으면 그럼 61세부터 사실은 노인에 들어가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원래 65세 이상부터 연금 받도록 하고 65세부터 노인이다 하는 거는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이 만들었던 건데요. 예. 65세 이상이다 노인은 예. 그 연금도 65세 받는다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예. 그때 연금 받는 연령이 곧 노인 연령이다 이렇게 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서양에서는 보통 65세부터 노인 연금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 65세인데 우리 한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금을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 60세부터 처음에는 연금을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노인의 기준은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연금은 60세고 노인 기준은 65세다. 그래서 연금 받는 연령하고 네. 연금 받는 수급 연령하고 노인 연령 기준이니까 5년간의 갭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1세, 62세 계속 올라갑니다. 5년 단위로 올라가서 5년 단위로 올라갑니다. 2033년에 가면 65세 우리도 연금 받는 연령이
65세가 됩니다. 하필 우리 때. 정말 진짜 궁금한 게 65세 노인이라는 게 그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디 정해진 겁니까? 우리 사회 통념이 그렇습니까? 학문적으로는 제가 세계 노년 학회 회장이니까 노인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이 한 수십만 되는데 그 모임에 제가 회장인데요. 그 노년 학회에서는 그 IAGG라고 하는데요. IAGG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연령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노화기에 있는 사람, 생물학적으로 머리가 희지는 사람 이런 뜻이죠. 아니면 또 뭐 심리학적으로 노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학적이라면 내가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내가 스스로 이제 늙었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아주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정의하고요. 법적으로는 이 세계 어떤 나라도 법으로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규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물론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은 65세 이상이다 이런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동은 가령 뭐 18세 미만이다 이런 연령 기준을 하는데요. 우리 노인은 연령으로 기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65세 넘어도요,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내가 왜 노인이냐, 법에서. 그렇게 하면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60 안 돼도 완전히 나는 지금 노인인데 왜 난 안 주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좀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으로는 그걸 연령을 규정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제도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경로도는 65세 이상이다. 지하철은 65세 이상이다. 연금은 61세 이상이다. 또 뭐는 65세 이렇게 전부 제도와 프로그램별로 이제 연령을 칭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그런 프로그램의 연령이 65세. 그럼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의 비스마르크 제상이 이야기했다는 65세를 통념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통념상 노인의 연령 기준이 65세다. 그래서 실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는 노인할 때 65세 이상 노인인 거는 현재 우리 640만 명인데요. 65세 이상 노인은 이거는 뭐 640만이다. 이렇게 다 발표를 하고 그랬죠. 정말 아까 우리 잠깐 얘기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 개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를 살려야 되고 지금 또 우리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 잘 보살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장관님 알기로는 소위 복지 사각지대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뭡니까, 그게?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문자 그대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지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빈곤 사각지대, 뭐 복지 사각지대, 복지 소외계층 이렇게 하는데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뭐 전부 못 사는 사람이 많고요. 전부 절대빈곤층이 많고 할 때는 그 사각지대라는 말이 거의 성립이 안 됐어요. 3천만 인구에서 2천만 명이 전부 가난하면 누가 사각지대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소득도 뭐 1인당 한 3만 불 가까이 되고 그리고 뭐 해외 무역고가 뭐 거의 세계 뭐 10등 이내로 들어가고 이런 거 경제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복지라는 게 결국은 좀 골고루 더불어 잘 사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잘 퍼져서 모두 국민들이 다 혜택을 받고 모두 다 잘 살면 좋은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층 그래서 아직도 빈곤으로 남아있는 층이 그걸 복지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이죠. 근데 그런 층이 아직 우리나라는 제가 보건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성장했지만요. 아직도 중산층이 아주 두터운 그런 복지국가 형태로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그 말은 이렇게 계층 구조로 보면 이렇게 해서 아래층으로 종의 모양, 종의 모양으로 종 모양보다는 좀 밑에 종은 밑에 단절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뾰족하게 돼서 아주 절대빈곤층은 작지만 그러나 저소득층이라고 할까요? 서민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겨우겨우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까? 아마 그런 층과 예를 들면 뭐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임금 소득이 아주 불안정하다든지 일을 하다가 금방 또 잘못돼 가지고 털어먹었다든지 그런 그 서민층이 이렇게 밑으로 굉장히 많은 층이라 그 중산층이 두텁지 않고 또 저소득층 서민층이 많다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빈곤층 사각지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서 그런 그 복지 사각지대의 어떤 사고들이라 할까 그것들이 자꾸 사회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국가 개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계층 구조를 개조를 이게 중산층이 많은 그런 나라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면서 말하자면 밑에서도 쳐 올라가요. 쳐 올라가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가 굉장히 많은 층이죠. 근데 이런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쳐 올라가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각지대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거하고 그것이 아마 국가 개조의 굉장히 중요한 그 기본 방향은 좀 모든 국민들이 좀 더불어 잘 사는 그것이 복지국가인데요. 그것을 향해서 그걸 지향해서 그런 사각지대와 복지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 개조의 어떤 과제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에 이 빈곤층이나 자상위 계층을 위로 올린다는 게. 그 결국은 이 전체 우리 계층 구조가 우리 5천만 국민이면 이렇게 밑으로 약간 축 처진 다이아몬드 꼴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밑으로 축 처진 다이아몬드 꼴에 밑에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올린다는 건 결국은요, 이 쳐 올리려면요, 경제가 성장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경제가 발전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요,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일하도록 그래서 소득을 벌도록 그것이 우선 1차적으로 이 쳐 올리는 데서는 가장 1차적인 게 그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층이 굉장히 많은 어떤 피라미드형의 계층 구조에서 지금 이렇게 다이아몬드 꼴로 된 것도요. 결국 경제가 성장해서 위에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처음 위로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끌어올라가는 과정에서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보니까 밑으로 처진 층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층도 지금도 쳐 올리려면 결국 끌어올려야 되고 끌어올리는 것이 결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고요. 기업이 투자를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그게 큰 하나의 뭡니까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안 되는 층을 위해서 복지 정책, 복지 제도로 전부 뭐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하는 그런 결국은 목표가 중산층이 아주 두터운 그렇게 정 다이아몬드 꼴이라 그럴까요? 가장 이상적인 완전 원형같이 아주 원형같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그러게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복지가 같이 가서 경제가 성장해서 위에 끌어주고요. 사회복 밑에서 받쳐 올려주고 하는 것이 같이 가서 그런 그 다이아몬드 꼴 또는 원형의 계층 구조를 만드는 그것이 국가 개조의 하는 방향이 된다고.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크게 보면. 물론 노력은 하지만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역시 사회의 소위 가진 측에서 그런 어려운 측을 향해서 보살펴주는 이러한 노력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사회적 책임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야만 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만 성장된다 해서 아까 그런 원형 구조가 만들어지거나 중산층이 두터운 것이 아니죠. 밑에 층의 문제는 남아있는 거죠. 위에서 끌어올린다는 말은 내가 잘 살도록 노력, 내가 잘 살도록 노력해서 경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업이 투자하고. 그런데 이 결국은 이런 전체적으로 이 복지라는 것은 내만 아니라 나도 잘 살고 너도 함께 살고 하면 그 나와 남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국가가 이제 세금으로 이제 세금을 내서 돈을 모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도록 각종 정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지 정책이죠. 크게 보면요. 많은 그 기업에서 돈 벌어서 세금을 내 가지고 국가가 재정 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고, 근데 사회보험의 보험료 같은 것도요 좀 있는 층이 여유가 있는 층이 조금 더 내고 그럼 돈을 모아서 어려운 층에다 보태주는 거고 도와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세금, 보험료 이런 걸 통해서 전부 재정을 모아는 것이 국가 정책이고요. 근데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대개 이제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금도 그렇고 보험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국가에 의한 그런 강제 정책보다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그것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또는 개인이 민간이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함께 가자 해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이 스스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또 개인도 자꾸 그렇게 기부도 내고 하는 건데요.
요 얼마 전에 책이 나왔지만 그 기소르망이라고 하는 우리 프랑스의 그 문명 비평가가 쓴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이라고 하는 건데 그 미국의 기부 문화에 대해 쓰는데요. 미국이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전부 내가 잘 살고 열심히 하고 돈 벌고 하는 것으로 참 제일 앞서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거는 그런 문화 속에 남을 도와주는 기부 문화, 기업의 어떤 사회공헌 이것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는 그런 나라보다 또는 유럽의 복지국가 같이 국가가 모든 것을 정책을 하는 나라보다 훨씬 더 나았고 그것이 훨씬 더 영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사회공헌, 어떤 개인의 기부 이런 거가 아까 더불어 잘 살고 그런 아까 중산층을 둥글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면 오랫동안 그 기본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기반이 돼서 그리고 굉장히 넓은 토지에다가 많은 자원에 계속 풍요를 누려왔거든요. 그러면서 기부라는 것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따지고 보면 공업화한 지가 뭐 산업화한 게 뭐 한 35년, 40년 이 정도밖에 안 된 짧은 역사기 때문에 오히려 기부가 그렇게 아직 문화가 맞습니다. 지금 정착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아마 근본적으로 없는 건 아니었다고 보고요. 우리도 뭐 옛날 전통 사회에서 보면은 전부 모두 이렇게 동네에서 이웃 간에 서로 나눠 먹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옆에 동네도 서로 주고받고 같이 지역 사회에서 서로 나눠 먹는 그 나눠 먹는 게 기부 문화거든요. 그거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오히려 공동체적인 기부 문화라 할까 그런 삶의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나라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최근 한 100년 근대화 이후의 100년이 나라가 뭐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뭐 전쟁도 하고 그 후에 나라를 만들었지만요 경제 발전한다 해서 뭐 전부 완전히 그냥 농촌에서 도시로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가 지난 한 1세기, 20세기 거의 전 과정을 거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변하는 과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그 자기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고 말입니다. 돌아볼 그런 어떤 결일과 여유가 없는 그런 시대를 보냈죠. 특히 20년대 전반에 모두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 앞길 좀 닦기가 바빴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본 데는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 50년 일하고 있는데요. 초창기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 경제는 발전했지만 전부 모두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요. 한 90년대 들어오면부터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서서히 서로 나누고 기부하고 하는 문화가 막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고요. 예를 하나 들면 자원봉사 같은 것도요. 막 90년대부터 막 꽃이 피기 시작해요. 이제 막 스스로 나와서 막 돕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도 90년대부터 뭐 본격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기부 문화가 최근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 다시 살아나고요. 근데 그 살아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기부 문화와 이 나눔 문화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나눔 문화 축제 같은 걸 해보면요. 굉장히 이게 막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한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어떤 그 공동체 문화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한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서 내만이 아니라 남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사회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한 10년 내지 한 20년 더 가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아주 그 성숙한 복지국가, 복지사회로 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설 설랑말랑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한 10년, 20년 더 가면 그런 경제도 발전하고 그리고 복지정책도 발전하고
그리고 나눔 문화도 발전하는 그런 그 성숙한 복지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나 우리 사회적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분위기를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정부가 좀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바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예를 들면 내가 저 가업 승계를 해서 이제 돈을 후손에 물려주려고 할 때 우리는 상속세 이런 게 너무 높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런 네. 부분들을 네. 좀 이런 트러스트 컴퍼니나 이런 데 좀 기부를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요새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예. 지금 그런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기부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어요. 예.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법률도 만들어가지고요, 지원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려고 하고, 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의 어떤 걸 모아서 어떤 그런 어떤 시범 사업 같은 것을 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기업의 어떤 사회공헌의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그 상속세라든지 소득세,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속의 제도는 미국이나 서양하고 우리 한국하고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정부가 그 문화적인 어떤 틀을 넘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지는 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장차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면 나하고 자식하고도 각각 개개인의 1대1의 관계. 상속을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거는 내 거고 자식은 자식이 돈 벌어서 가는 거고 이것이 기본 문화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천 년 동안의 가족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그렇죠. 그 내가 이제 자식하고 관계 이것이 지금도 아직도 그 문화의 틀은 안 바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제도는 제가 보건대로 저는 그 세 전문가는 아닌데요. 그게 이제 문화적 틀 때문에 쉽게 바꾸기가 어렵구나 하는 느껴요. 아주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는 개인주의 문화로 상속세를 전부 다 해서 하면 좋은데, 근데 그거는 저는 서서히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요. 정부도 그 세제만이 아니고요. 나머지 기업의 사회공헌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포상은 말할 것도 없고 행사 지원, 정부가 직접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많이 하고요. 기업이 그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노인, 장애인, 아동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그러면서 그 기업을 만들어서 그 일도 노인이 하고 장애인이 직접 일해서 돈 버는 그런 그 사회적 기업을 기업 안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기업이 원래 그 시장 경제 안에서 기업 활동하면서 사회복지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그 움직임도 좀 굉장히 확산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요. SK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죠. 사회적 기업, 그리고 무슨 협동조합 뭐 이런 것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좀 기업이죠. 기업인데 하나의 사회적 어떤 기여를 하는 거는 기업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걸 위한 법률 지원을 하자. 정부가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 이것도 막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기부 문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가 복지, 국가 정책에 의한 복지 플러스 민간의 기부 문화에 의한 복지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두 날개로 어떤 수레가 바퀴가 두 바퀴가 함께 가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스스로 여기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행복나눔 N 그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행복나눔 N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재활화 서비스를 그 판매하고 난 다음에 남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주도록 할 때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다 마크를 붙여준다. 행복나눔 N 마크를 붙여준다 하는 건데요. 그거에 참여하는 기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한 200개 기업이 참여해서요. 우리 제품에다 저 이거 붙이자. 그리고 그거 팔리면 일정한 액수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이제 어려운 노인들, 장애인들,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사업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시간은 없고요. 아쉽네요. 할 얘기는 너무 많고 그렇군요. 벌써 거의 30분이 다 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간에 그 경제가 잘 되고요. 예. 사회복지도 잘 되고 예. 그 경제 성장과 사회복지가 함께 예. 수레 두 바퀴 같이 돌아서 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대국이 되고 그리고 또 복지 측면에서도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복지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네. 그런 우리 엠머니에서도 네. 그런 장려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